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수라 공작단의 이야기마당 벌써 9번째네요. 오늘은 이 브루스의 이제 그 반도체 비즈니스맨의 현대사 이야기 3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사업을 하던 우리 텔렉스 이야기도 재밌었는데 98년도 IMF 그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와서 뭘 할까 하다가 충청남도에 무슨 통상진흥관이라는 자리를 뽑더라고요. 전문직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는 거를 도와주는 일이었고요. 당시에 충청남도에 한 250개 정도 수출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을 한 회사 한 회사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수출을 할 수 있냐 컨설팅을 해주는데 그 많은 아이템들을 제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바이오리스트도 찾아주고 영업 전략, 마케팅 전략 같은 것도 짜주고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성과가 좀 나왔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10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공조직에 들어오니까 되게 편해지니까 5시, 겨울 됐는데 5시에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왜 5시에 집에 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기도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는 시간에 글을 조금 쓰기 시작하면서 바깥의 이름을 좀 알린 거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신문이나 이런 잡지나 이런 데 글을 쓰면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밖에 글도 쓰고 강의도 나가고 또 제가 또 포럼도 몇 개 열고 막 이러면서 이름이 밖에 많이 알려지고 하면서 비즈니스 토대가 됐고요. 그러다가 주위에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상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망동아 때문에 목침도 뛴다고. 야, 쟤네들이 회사 만드는데 나라고 못 만드냐.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 회사, 온라인 마케팅 리서치 컨설팅 회사로 준비를 했는데 컨설팅은 돈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거래를 하자. 그리고 B2C라고 해서 이제 그 기업하고 소비자 거래하는 것들이 당시엔 B2C 이렇게 불렀는데 그 당시에 또 B2B가 앞으로 될 거다 하고 또 골드만삭스 애들이 또 엄청나게 뻥을 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아요. 그 B2B라는 게 사실 제대로 된 회사들이 지금까지 모델이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게 된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00년 3월 28일 날 회사를 만들고 저는 5,000원에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4월 10일 날 개인 투자가들한테 2만 원에 팔았고요. 예? 아니 몇 달 사이 4배가 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흘 사이에. 열흘 사이에. 그 다음에 4월 20일 날 또 열흘 뒤에는 그 주식을 한 주당 10만 원씩 팔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닷컴 버블이라는 것이 엄청난 어떻습니까? 그 당시 닷컴 버블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거품이 났던 것이었어요? 인터넷 버블이라는 게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인터넷 버블이라는 게 처음 생겼죠. 아톰 경제에서 비트 경제로 이행해가는 굉장히 큰 물결이 생겨날 거고 그게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이제 깔리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가능해질 거다. 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막 생기는 단계였고요.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가트너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트너가 이제 매년 신흥 기술의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에 신기술 나오면 막 대중적으로 열광하고 이게 이제 막 거기에 대한 막 흥분이 최고조에 이제 도달하고 당장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시장에서 바로 확산이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진짜 눈물을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점점 이제 그와 관련된 시장이 열리고 그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는 제품 서비스가 나오고 그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제 보편화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이 사이클 모양이 이런데 그때 이제 인터넷 버블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하이프 사이클에서 흥분의 최고조에 들어간데 그게 이제 막 주식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이제 넘쳐났던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외환위기 직후였는데 큰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한편으로는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쪽이다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때 이 인터넷 많이 깔고 또 정부화 이런 걸 사실 제일 먼저 하셨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도 이제 덩달아 같이 이제 달구어졌었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그 주식시장에 이제 꼭지의 징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회사 이름만 들고 와서 막 사달라고 한다고. 네큼닷 이런 식의 하여튼
그런 거 붙은 종목들은 무조건 다 막 이름만 바꾸면 몇 배, 몇십 배씩 막 오르던 시기여갖고 주식 투자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나중에 뒤늦게 와서 증권사 참고해서 뭐 네큼닷 뭐 이런 식의 그걸 부르면서 그거 주식 사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근데 꼭지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버블 속에서도 어쨌거나 미래에 이제 그 승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토대가 만들어진 게 그때 이제 뭐 다음 지금은 카카오로 바뀌었지만 또 네이버 그때는 NHN이었죠. 예, 뭐 그런 이제 회사들이 나오는 또 뭐 토대가 됐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당시가 또 하나의 거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었는데 살아남은 게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브루스는 그때 어떻게 해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해요. 뒤로 돌아갈 데가 없으면은 악착같이 버텨야 되는데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요. 뭐 돌아갈 데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제 살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B2B 그 마켓플레이스로는 절대 비즈니스가 안 된다. 뭐를 먹고 살까? 하는데 거시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제 인생에 뭐 몇 가지 조류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했던 게 뭐 결과적으로 반도체, 한국 반도체의 어깨에 올라탄 거예요. 성장 산업에서 기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연평균 5%, 6%, 뭐 이렇게 6%, 10% 성장하는 사업은 기회가 되게 많은데 연평균 2, 3%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기회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신문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한국의 전자산업이 성장률이 당시에 13%에서 15% 쌓였어요.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이 한 10년 조금 넘게 직장 생활들을 했으니까 친구들한테 전자산업에 있는 삼성전자 다니는 거나 뭐 하이닉스 다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전자산업에서는 중고 장비가 뭐가 나오니? 뭐 반도체 중고 장비가 있고 SMT 칩 마운터가 있고 계측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반도체 전공적은 뭐 진입 장벽이 되게 높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고 싼 거 요만한 에질런트 계측기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나름대로 이제 로드맵을 정했고 그 전자산업에 일단 올라탔어요. 중고 장비가 나오려면은 한 새 장비를 사가지고 10년 넘게 써야 돼요. 근데 한국의 전자산업은 80년대부터 이렇게 태동이 돼가지고 중고장비가 거의 안 나왔어요. 90년대 투자들이 좀 이루어졌고 2000년대 초반에 중고장비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장하는 데도 기회가 있지만 망하는 데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당시에 휴대폰 회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 하나죠. LG도 얼마 전에 접었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뭐 스탠다드 텔레콤이니 뭐니 뭐 하여튼 줄줄이 한 3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이요. 그 휴대폰 만들려면은 SMT 칩 마운터, 그렇게 칩 마운터라고 해서 PCB 보드에 반도체 칩을 막 올려주는 그런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회사들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0개 회사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중고 장비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SMT 칩 마운터와 계측기를 한국에서 사가지고 중국에 팔면서 시드머니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2005년부터는 보니까 이제 한국에 SMT 인가공 회사가 약 700개까지 있었는데 숫자가 막 줄어들어요. 이거 계속 있으면 여기 있으면 망하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회사를 옮길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 옮겨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경쟁할 자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딴 걸 찾아야 되는데 뭘 찾냐? 찾은 게 반도체 장비, 중고 장비인데 전공정 쪽의 중고 장비 쪽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게 또 타이밍이 맞은 게 마켓이 뜰 때 들어가야 돼요. 저희도 이제 운이 좋았던 거는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런 게 90년대 투자를 했고 중고 장비가 나오기 시작할 타이밍이었고 그 시기에 들어가서 시장을 선점을 할 수가 있었죠. 초기 시장에는 회사들이 이렇게 셋업이 잘 안 돼 있어요. 거기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당시에 글로벌한 트렌드가 또 저희한테 되게 유리했던 건 뭐냐면은 반도체를 미국이랑 일본이 다 지배를 했거든요. 90년대까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가 한국, 대만이 굉장히 떠올랐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떠오르고 중국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었고요. 그런 타이밍에 시장에 들어가면서 저희는 그쪽의 그 메인스트림은 아니었지만 새로 떠오르는 시장에 있으니까 바이어 사이드나 떠오르는 시장에 있으면은 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회사들은 좀 느려요. 금융회사들의 업의 본질은 리스크를 줄이는 게 금융회사의 업의 본질이고요. 반도체 중고장비 사업은 업의 본질이 리스크를 어떻게 잘 테이킹하냐, 어떻게 잘 감수를 하냐 본질인데 그 업의 본질에서 훨씬 더 유리했고 저희는 작은 회사니까 서비스를 더 여러 가지 뭐
실어준다든가 조금 고쳐준다든가 뭘 바꿔준다든가 하여튼 뭐 그 고객들의 필요한 서비스를 많이 하면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메이저들을 점점 따라잡는 시간이 지금까지 진행된 거죠. 저는 놀랬던 게 반도체가 무조건 최첨단을 떠오르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10년 넘은 중고 장비라니까 네. 선뜻 전 매칭이 안 되거든요. 계속 집적도가 높아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 전에 있었던 기계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주 첨단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거는 CPU나 뭐 AP를 생산할 때거나 메모리를 생산할 때는 계속 첨단으로 가는데요. 그 뒤에 무슨 뭐 전력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은 레가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뒤에 성숙 공정들 오래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테크놀로지도 충분히 커버한 게 많습니다. 사실 그 전력 반도체 쪽에 쓰는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쪽에서 따지면은 거의 20년 전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메모리 회사에서 사서 그런 파운드리나 아니면은 그 성숙 공정의 레가시 이 IDM들한테 많이 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한 40년에 걸쳐가지고 테크놀로지를 나래비가 쫙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언제 정말 이 중요한 전환점이 한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서플러스에도. 예. 그게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 항상 위기가 기회랑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였고요. 또 기회가 됐는데 금융위기 직전에 비즈니스가 뭐 매출이 뭐 한 100억 하던 회사가 300억으로 쫙 뛰었어요. 2008년에 리만 사태가 터졌는데 굉장히 이제 혹독했어요. 우리가 뭐 먹는 거나 필요한 것들은 수요가 줄어도 뭐 5%, 10%, 20% 이렇게 줄잖아요. 근데 2007년에 분기 매출을 처음으로 100억을 달성해서 좋았는데 리만 사태 거치고 2009년 1, 4분기에 매출을 5억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95%가 날아갔어요. 그렇게까지도 가능한, 정말 부침이 심한 네, 거군요. 설비 투자 같은 거는 미래가 보여야지 설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설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 수요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고 그때가 이제 저희도 이제 시장에서는 서플라스 글로벌 이미 망했다. 2005년 6년 장사님 되니까 부채를 막 끌어다가 부채비율이 4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 끌어다가 또 몰빵을 한 거예요. 또 이자도 엄청 높은 부채를 썼다가. 근데 부채 비율 400%에서 금융위기 터지니까 뭐 다들 쟤네들 망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에서 한 매출 300억 하면서 7, 8등 했는데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니까 우리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일본의 그 경쟁자들도 다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걔들은 워낙 큰 회사들이니까 이 조그만 사업부가 반도체 사업부가 골아프니까 애들 조그만 사업부한테 애들 이거 사업하지 마. 회사는 부자인데 그 사업부들은 다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마켓이 다시 떠오르고 근데 마켓에 공백이 생긴 게 뭐냐면은 중고장비 파는 사람들은 계속 많아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근데 살 사람들은 원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계속 사야 되는데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손발이 다 묶인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장비값이 싸도 너무 싸요. 예전에 100만 불 했던 게 3만 불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 부품만 떼서 팔아도 이거 나중에 이 가격은 분명히 된다. 그래서 또 가서 또 빚을 또 얻었어요. 더 이상은 안 내린다. 그래서 열심히 빚을 내가지고 또 질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꺾어졌던 마켓이 또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또 짧은 시간에 장비 가격이 5배, 10배로 다시 올랐어요. 2009년에 30억 적자 보던 회사가 2010년에 140억 벌었나. 이렇게 이익을 내면서 회사가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위기가 오히려 큰 그것을, 그 리만 사태라는 게 그렇게까지 큰 위기였었던가요? 그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뭐 금융 충격이었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꾼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최근 한 20, 30년 내에. 그 제가 경제 흐름을 왜 바꿨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세계 경제가 그 이전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경기를 조절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그냥 돈이 풀려 있는 상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나고 금리는 거의 뭐 제로 수준이거나 뭐 굉장히 낮은 저금리 1, 2% 수준이 오히려 새로운 뉴노멀이 되는 뭐 그런 시기였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뭐 저희 처음 이야기할 때 나왔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 그 질서를 만들 때 이 교육 체계를 만들 때 브레튼 우드 체제 속에서 그게 이제 국제 무역이 확대되고 그걸 뭐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화라는 흐름이 굉장히 이제 계속
뭐 극단까지 확대가 됐었죠. 그 흐름이 극적으로 뒤집어진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였고,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미국의 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 굉장히 뭐 복잡한 이제 파생 상품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그걸 샀던 뭐 유럽의 뭐 이 각종 금융회사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뭐 한국 같은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같이 경제적인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리니까, 아, 이게 세계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하구나라는 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좀 그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약간은 탈세계화 흐름이 이제 거꾸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뭐 패권 경쟁, 뭐 최근에 나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는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이제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 교란이 일어나면서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사실 그 흐름이 2008년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았나. 탈세계화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2008년 경제 위기 전과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흐름은 진짜 많이 달라집니다. 그 어떻을 그 느낍니까? 저기 우리 브루스도 다시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해서 2008년도 그 서프라임 이후로 계속 이제 성장을 시켜왔는데 정말 환경이 바뀐 것 같습니까? 그 반도체 업계에 있다는 게 정말 운이 좋고요. 지난 3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은 연평균 6%씩 전 세계가 성장을 해왔고,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 몇십 년 동안 제가 평생 살면서 맨날 반도체 얘기만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한 15년 정도는 계속은 갈 것 같아요. 15년 정도? 예. 거시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에 있다는 게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금융위기에 망할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는 거의 매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계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2010년 이후부터 계속 해왔는데,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지금 10여 년 회사가 10여 년 동안 세계 경제가 유지되었고, 제가 분명히 믿는 거는 산이 높으면 골도 분명히 깊다. 다음번에 만약 다운턴이 온다 그러면은 아주 센 다운턴이 올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이른바 이제 생산 경제가 막 과거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작동을 잘 안 하니까,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막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이제 세계 경기를 계속 부양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러다가 2013년부터 이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하고 지금처럼 양적 긴축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뭐 중국이 막 경제가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뭐 신흥국에서 위기가 막 발생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금리를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좀 올려간다고 해서 2018년부터 다시 올려가는데 코로나가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돈을 걷어들여서 금리 정책도 이제 좀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걷어들여야 될 시기에 막 더 풀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푼 거보다 더 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국내에도 코로나 2년 동안 사실은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왔는데,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가격이 뭐 너무나 가파르게 단기간에 올라버리고 주식시장도 되게 화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우리가 높으면 골도 이제 깊은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이 이제 좀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는 거죠.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하여튼 뭐 한국은 자산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걸 다 빚으로 자산 가격 거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 그 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비교해서 한국 경제를 보면 쟤들보다는 한국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쟤들 더 엉망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한국은 사실은 기업은 되게 탄탄해요. 저는 사실은 뭐 경제 이야기를 할 때 한국은 굉장히 다른 이중적인 어떤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기업은 인류 기업들도 있고, 특히 반도체부터 해서 심지어는 요새는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도 굉장히 큰 뭐 그런 산업들이 한국이 상당히 이제 강세이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철강, 기계, 뭐 조선, 화학처럼 전통적인 산업이 상대적으로 좀 정체되고 쇠퇴되지만 여전히 되게 강한 뭐 산업 부문들도 있고, 그래서 웬만큼 견딜 건데, 문제는 이제 가계 쪽을 오면 굉장히 취약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런 사이에 소득은 크게 안 느는데
막 가계부채를 너무나 많이 쓰게 만들어 놔버려서 보면 코로나 상황이 그걸 저는 더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코로나 충격 오면서 기업들은 더 잘 살게 됐거든요. 경기 더 좋아서 특히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몇 년치 이익을 한꺼번에 낸 업체들도 많아요. 서플러스 글로벌도 사실은 예, 되게 좋았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 제조는 괜찮았는데 서비스업들, 뭐 자영업자, 뭐 주로 식당하거나 뭐 대면 접촉해야 되는 서비스업들은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 한국 정부가 어떻게 버티게 했냐면 다른 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부 재정 지원을 서비스업이나 이런 게 코로나 타격을 받는 그런 쪽에 많이 해서 그걸 지원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게 해주는 구조인데 한국은 그 재정 지원의 비율은 굉장히 약하고 대신에 그냥 자구적으로 빚을 많이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소업체들, 자영업자들, 뭐 가게들 다 빚내서 그냥 뭐 식당은 근근히 살아가게 만들고 또 다 빚내서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재정 지원 비중은 코로나 때 제일 적은 축에 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뭐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지켰다. 뭐 그러면서도 경제성 양호하게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기업 부문은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결부돼서 그 경제적으로 되게 취약할 수 있는 약한 고리가 지금 형성돼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 한번 이제 그러면 이 토크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한번 앞날에 서플러스였던 CEO로서 또는 이제 실크로드를 사랑하는 애호가로서 어떻게 나는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싶고 나름대로 바라보는 앞날의 미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줄이 이거였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한다. 역사를 왜 보냐면은 역사를 바라보면은 미래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과거는 과거이고요. 과거를 바라본다고 과거 역사 속에서 다음 달 테슬라 주가가 나오진 않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한번 브루스가 생각하는 앞날에 대한 그러한 그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사실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 뭐 그 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예측을 해야만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때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데이터는 과거밖에 없거든요. 아마추어 역사학도가 된 이유도 과거를 공부하면서 미래를 공부를 하자. 제가 살아온 현대사를 정리하는 계기가 됐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네 가지 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산업화, 두 번째 민주화, 세 번째가 세계화, 네 번째가 정보화, 이런 네 가지 큰 파도들이 밀려왔었는데 그 파도들을 뭐 제 나름대로는 잘 넘었고 또 운도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중견기업 정도의 회사를 일구었는데 미래도 그런 파도들이 계속 밀려오겠죠. 4차 산업혁명의 파도도 몰려올 것이고 개인화된 또 지능화된 그런 IT의 세계가 또 몰려올 것이고 다양한 파도들이 몰려올 텐데 그럴 때 지금 뭘 준비해야 될지는 지나온 50년, 지나온 500년, 지나온 5,000년을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지식인들한테 되게 아쉬운 부분은 제국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한국의 독자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미국의 관점이나 일본의 관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서 보는데 그 우리의 관점으로 그 한국 사람의 관점으로 우크라이나를 보고 동남아를 보고 중국을 보고 이러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면서 미래를 준비하면 어떨까. 한국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개방과 포용의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서 세계가 점점 분절화되고 다극화된다고 해도 개방과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의 문명을 이끄는 한국에 대한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역사를 통해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저도 뭐 그것을 지향하는 바이긴 합니다만은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역사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현대사에서 바라왔었던 과정들이 앞날에도 어떻게 본다면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참 기적 같은 발전을 해온 나라이고요. 그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하고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국 학생들만큼 똑똑한 학생들이 잘 없어요, 세계적으로. 네, 그만큼 똑똑한데 다만 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갖춰주고 그런다면 사실은 앞으로 계속 잘 뻗어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사실. 소득 불균형보다는 이제 자산의 어떤 불평등 이런 게 너무 극심하게 심해져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구 구조가 이제 한국은 사실은 이게 전쟁을 치르지도 않은 나라인데 전쟁을 겪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 지금 출산율이 낮거든요.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다만 우리가 어쨌거나 희망을 그려야 되는 건 교육이고 미래의 어떤 산업 흐름에 맞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하여튼 뭐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를 제가 되게 짧게 건너뛰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브루스의 현대사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 언제나 문제는 있어 왔고요. 다만 문제의 종류가 바뀌었을 따름이죠. 이 브루스 파주에서 시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앞날에게 또 더 많은 퍼스펙티브, 그 전망을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근데 마치기 전에 네네. 너무 거창한 이야기로만 끝내면 이것도 너무 공자월 맹자월 같은 이야기여서 제가 약간 쪼잔한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리고 이거 좋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제가 브루스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브루스가 사업하듯이 하라. 소주 산다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반도체 중고 거래 장비 거래 사업이라는 게 제가 잘 보니까 전형적으로 쌀 때 사서 오를 때까지 졸라 버틴다, 존버한다. 네. 그 시장 좋아지면 그때 비싼 가격에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죠. 말은 이제 제가 쉬운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특히 서플러스 글로벌이 하고 있는 사업의 본질은 제가 딱 보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는 그 본질하고 너무 맥이 딱 닿아 있어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브루스의 사업에서 배우시라. 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왜 제가 주식 이야기만 하면 다들 옆에서 하얗게 질리는지.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라 이렇게 사고 기다림인데 브루스의 성공도 결국은 그러한 기다림에 버틴 거?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주식 격언 중에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고 타임이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사서 그냥 오랫동안 기다려라. 시간은 몇 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운 나도 괜히 주식 투자했었네. 선 소장님 말씀 보니까 떠오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를 싹 조사를 해보고서 이게 왜 성공했지 왜 실패했지를 수십 개 프로젝트를 분석을 해봤는데 잘한 거 못한 거의 변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가장 큰 변수는 언제 샀냐. 그렇죠. 현대사로 시작해서 기승전 주식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결국 인생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얼마나 좋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판단, 버팀 그리고 그 정확한 그러한 시간에 대한 그 판단.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하나의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브루스의 성공 스토리 다시 또 한번 들을 날이 꼭 있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